오늘 장중에 이제 삼성전자가 8만 전자를 드디어 찍었어요. 8만 저희 박수 치고 시작했어요. 오늘 방송. 그런데 이제 이때 익시하신 분들이 있겠죠. 네. 이제 본전에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8만에서 지금 79,800으로 왔다 갔다 터시면 하겠죠. 안 됩니다. 그걸 이제 고스란히 외국인과 기관들이 받아가기 때문에. 지금 지난주까지 뉴욕 증시를 보면서 참 긴장 많이 했습니다. FOMC에서 올해 금리 인하 경로를 좀 바꿀까 봐, 유턴할까 봐 걱정했는데 그러지는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다가 간밤에 좀 쉬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국제유가도 좀 올라가는 것 같고요. 국내장에서는 3,100선으로 상향 조정한 전망치들이 나오고 있는데 투자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지 미래에셋 김석환 연구위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석환 위원님도 물가 오름세 좀 느끼시죠? 저희는 뭐 그렇죠. 이 집은 그 사과 살벌하게 체감하고 먹어야 있습니다. 되는 친구들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많습니다. 네. 사과뿐만이 아니라 배도 먹고. 네. 배도 사과 배 너무 올랐는데 그래요. 지금 3월 하순인데 좀 내려갈 거라고 하니까 기대해 볼게요. 네. 지난주에 뉴욕장이 사상 최고치를 저희가 날마다 전해드렸거든요. 네. 근데 어제는 셋 다 하락했어요. 네. 이게 고점 부담에 잠깐 팔았다가 다시 들어오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이거 당분간은 호재가 없어 쉴 거야 이런 건지 분위기 파악 어떻게 하면 좋아요? 뭐 일단은 특별한 악재가 지금은 뭐 없는 상황이긴 하죠. 제가 뭐 종종 계속 나와서 말씀드리는 매크로 불확실성은 여전히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시장은 일단은 그걸 문제로 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지금은 물밑에서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이것들이 문제로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꽤 또 심각해 보일 수도 있다. 다만 지금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은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결론적으로는 지금 우리나라 증시도 꽤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는 한데 반도체가 그 중심에 있는 것 같고요. 요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뭐 결국엔 그 반도체 앞단에 AI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결국 이 두 개가 지금 시장의 가장 키 역할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잠깐 팔아도 금방 다시 돌아와요? 제가 뭐 점쟁이긴 아니긴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시장의 낙관적인 분위기는 꽤 높은 수준인 것 같고요. 뭐 그런 시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미국 가계의 자산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뭐 부동산도 있고 주식도 있고 할 텐데 일단 미국 가계의 자산 구성으로만 놓고 보면 대략 한 48% 정도가 거의 절반에 가까운 게 지금 주식으로 포트폴리오가 좀 편입이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수준은 과거 2001년 수준에 육박한다. 닷컴 버블 그 터지기 직전 상황. 네. 그래요. 그 정도로 전체 자산의 절반 정도를 증시에 투자를 합니까 미국에서는? 네. 실제로는 금융자산 비중이 꽤 높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뭐 지난해 4분기에 보면 그러니까 작년 10월 말부터 현재까지 보면 증시가 거의 S&P 500 기준으로 보면 30%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럼 4분기에 미국 가계의 자산이 얼마만큼 늘었느냐라고 봤을 때 거의 한 넷으로 그러니까 뭐 주식도 그렇고 뭐 채권, 부동산 이런 거 다 통합했을 때 대략 한 4조 달러 이상 늘어난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그 중에 거의 절대 다수가 주식 가치가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 거죠. 전 요즘 그런 생각합니다. 미국이 이 고물가를 이겨내고 이 높은 성장률에 높은 주가지수 유지하는 게 결국은 강달러의 힘이잖아요. 네. 이게 S&P 500 지수의 경우에는 월가에서 목표치를 줄줄이 높여 잡아요. 그쵸. 우리 이거 같이 기대하면서 따라가도 됩니까 그러면?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서도 제가 어떤 밑밥을 좀 깔았죠. 뭐냐면 매크로 불확실성이 분명히 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워렌 버핏을 좀 빌려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거냐면 제가 이제 워렌 버핏 이제 구루죠. 어떻게 보면 월가의 투자 전설이기도 하고. 네, 구루라는 건 이 동네에서 제일 잘하는 형. 그럼요. 네, 일장이죠. 그래서 이분이 했던 말씀 중에 제가 좀 유심히 보고 있는 거는 뭐냐면 이제 사람들이 욕심을 많이 이제 부릴 때, 특히나 이제 증시에서 자산 시장에서 그때를 가장 좀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네. 그리고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낼 필요가 있다. 네. 근데 이걸 이제 현재 버크셔 회사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만 좀 놓고 보면 대략 1,67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한 220조 원 정도 되거든요. 1억 불이 1,330억 원 정도 네. 되니까요. 네. 네. 그냥 갖고 있어요. 근데 제가 한 2년 전에 한번 되돌아가 보면 네. 2022년 1분기와 2분기 때 상당히 분위기가 좋지 않았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 2022년 3월에 연준이 이제 처음으로 팬데믹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기준금리 인상을 하게 되고 3월에는 25bp 올렸지만 5월에는 50bp 그리고 나서 뭐 50, 75가 뭐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이런 게 아주 그냥 일상화됐었던 그 시점에 놓고 보면 S&P가 2021년 연말에 고점을 찍고 나서 그때부터 쭉쭉쭉 빠지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버크셔에서의 그 현금성 자산이 대략 한 분기마다 한 200~300억 달러씩 감소했었던. 그러니까 이때 이제 많은 주식들을 이제 담았었고요. 쌀 때 샀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왜 이렇게 많이 갖고 있을까라고 보면 살만한 게 없다라고 하는 거고 그걸 역으로 생각해 보면 증시 밸류가 꽤 높아져 있는 상황이구나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두 가지 얘기 다 해주니까 헷갈리는데 본인의 픽은 어느 쪽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욕심쟁이 대잔치인 건 알겠어요. 네. 소위 그 탐욕지 공포와 탐욕지수 보면 완전 그레이드 쪽으로 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익스트림 그레이드 쪽에 가 그렇죠. 있죠. 네. 그러면 우리 어떻게 욕심쟁이가 돼봐요? 아니면 이때쯤 접시 치우는 쪽에 줄을 서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욕심을 좀 덜 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회사에서 혼나는 거 아니에요? 증권사 돌맞죠? 직원인데. 그렇기 때문에 네. 일단은 좀 현재 상황은 좀 즐기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뭐 미국 증시를 많이 하지 않고 국내에 좀 더 오리엔티드에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많이 또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우리가 한동안 박앤세일이었죠. 네네네. 근데 지금도 박앤세일이긴 합니다. 어떻게 그렇죠. 보면.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아까 방금 밸류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긴 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보통 그 나라의 기업들이 상장 기업들이 향후 1년 동안 얼마만큼의 이익을 벌지, 돈을 벌지,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주가 이제 시가총액과 비교해서 보는 게 이제 보통 PER이라고 하는 건데. 그 PR이 현재 이제 딱 11배 수준에 왔어요. 저희가 이제 과거 10년 평균이 대략 한 10.5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이머징 국가의 평균은 얼마냐? 13배입니다.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정부 주도하에 밸류업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네.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많이 나오는 지표가 각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대비 그러니까 이게 적정 수준은 1이거든요. 이제 주가 순자산 비율이라고 PBR. 하는 PBR인데 네. 우리나라가 0.9배 정도 되는데 요게 이제 0.95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미국은 얼마냐? 3배, 4배가 훌쩍 넘어갑니다. 그렇죠. 뭐 애플 같은 회사는 맞습니다. 뭐 말도 못하게 높은데. 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거는 맞다. 그리고 앞서 저희가 이제 반도체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보면 오늘 장중에 이제 삼성전자가 8만 전자를 드디어 찍었어요. 8만 네. 저희 박수 치고 시작했어요. 오늘 방송. 그런데 이제 네. 이때 익시하신 분들이 있겠죠. 네. 이제 본전에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8만에서 지금 79,800으로 왔다 갔다 터시면 하겠죠. 안 됩니다. 그걸 이제 고스란히 외국인과 기관들이 받아가기 때문에. 지금 팔면 안 된다. 당연하죠. 삼성전자 8만 원 찍었는데 지금 팔아도 되나요? 질문 되게 많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면 이제 김종환 연구위원은 반대다. 지금 팔면 안 되죠. 팔면 안 된다. 개인이 개인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음. 기관도 따라가지 마시고 외국인 수급을 따라가셔야죠. 그래요? 기관도 따라가지 말아요? 네, 지금 제가- 기관에서 오신 분이잖아요. 저요? 근데 이제 시장은 냉정하게 봐야 되는 네. 거니까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작년 한 해 동안 작년부터 현재까지 외국인들이 국내 반도체 업종에만 무려 27조 원을 샀어요. 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26조 원 샀습니다. 그러면 이야. 놓고 보면 나머지 업종은 다 셀이에요. 반도체 하나만 샀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건 결국에 누가 샀으면 누군 팔았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판 게 기관과 개인입니다. 근데 아. 지난주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목요일 금요일이 우리나라 진짜 불장이었어요. 그쵸. 근데 그 이틀 동안에 개인들이 판 금액이 3조 5천억입니다. 근데 개인의 투자 성향을 좀 대변해 보자면 너무 오래 기다리게 했거든요. 그럼요. 뭐 7만 1,000원까지 가고 네. 이러다가 6만 원대로 다시 가는 거 아니야 무서웠는데 오랜만에 7만 1,000원에서 7만 5천 원 가고 그쵸. 7만 5천에서 7만 8,900 가고 이러니까 심장이 바운스 할 수밖에 없죠. 그럼요. 네. 그 바운스를 좀 진정시킬 필요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네. 이제 보통
저도 뭐 어차피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이니까요. 이런 그러니까 투자의 마인드의 변화가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네, 근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럼요.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셔야죠.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판다. 이거 그게- 패러다임 전환인데요. 그게 네. 어떻게 보면 흔히 이제 시장에서 보면 결국엔 지금 아직까지는 반도체 장의 이런 분위기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좀 더 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결국엔 이런 게 있잖아요.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라는 네. 것 또는 뭐 대마불사 뭐 이런 이걸로 이제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솔직히 저는 이제 약간 퀘션은 뭐냐면 지금 올해 우리나라 작년에는 반도체 업종 전체적으로는 적자였지만 네. 올해 대략적으로 한 40조 원 가까이 벌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수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긴 네, 해요. 수출도 네.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지금 저희가 결국엔 전 세계 시장의 트렌드가 지금 AI이기 때문에 AI와 관련한 그 고성능 칩을 만들어내는 데는 엔비디아이고 다만 그런 고성능 칩이 구동하기 위한 환경 즉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결국엔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가야 하는데 혼자는 못 돌아가니까. 그런 걸 생산하는 게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인 거고 그래도 간밤에도 보면 중국 쪽에서 반도체와 관련한 규제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 미국산 뭐 프로세서라든지 칩 이런 거 안 쓰겠다, 반도체 안 쓰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는 신고가를 경신을 했고 마이크론은 거의 6% 넘게 상승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네. 마이크론도 지금 역사상 신고가예요. 지난주에 실적 발표하고 나서 계속 신고가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 시장이 중국에 대한 규제 이슈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고성능 AI를 중심으로 한 고성능 칩 쪽에 훨씬 더 포커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고요. 지난주에 미국 엔비디아가 GTC 2024라고 네. 해서 개발자 회의를 했었어요.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국내 업체들의 그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흔히 지금 시장에서 HBM으로 많이 불리는 거기에 대해서 되게 호평을 했죠. 그렇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지난주 후반에 불장을 연출한 네. 요인이었다라고 두 보면 가지 될것 같습니다. 느낌이 들었어요.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삼성의 기대가 크다라고 하니까 고맙기는 한데 그날 주가 한 5% 올랐잖아요. 맞습니다. 삼성이 언제부터 남한테 칭찬받아야 주가 오르는 회사였지 이 생각이랑 그 네. 다음 날은 내가 승인했어. 샘플 사인했죠. 네, 사인했잖아요. 삼성 괜찮아. 맞습니다. 내가 확인했어라는 그 사인을 보여주는데 이게 약간 그 대학생이 초등학생한테 숙제 검사 받는 그런 느낌? 되게 묘했어요, 기분이.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삼성은 앞으로 지금 8만 전자인데 더 갈 수 있다. 시장에서는 계속 목표 주가를 상향을 네.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번에 10만 전자 얘기하다가 너무 그랬었죠. 오래 기다려서. 네. 근데 지금 보면 하이닉스도 신고가를 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이제 아직 그 삼성전자가 엔비디아향 매출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쵸. 이제 지금 콜 사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은 확실히 좀 기대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제가 아까 올해 반도체 업종의 영업이익 추정치가 40조 원 정도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원래 지난해 한 9월 말 이럴 때는 60조였어요. 네, 근데 이제 계속 하향 조정이 되다가 올해 한 3개월 동안 계속 40조대에서 머물러 있다가 최근 2주 동안 약간 이제 꼬리 끝에서 고개를 드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결국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이익 추정치가 좀 더 우상향하는 모습을 좀 보이게 된다라고 하면 분명히 이거는 주가 상승에 대한 좀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맥락에서 말 나온 김에 엔비디아 전망도 좀 질문을 드릴게요. 엔비디아 지금 천비디아 전망 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작년 초에 저희가 엔비디아 이야기를 지금 AI 시대 최대 수혜주는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를 주목합시다. 요게 작년 3월에 저희가 네. 시작한 방송의 주제였어요. 그 이후에 몸값을 정말 상상 그 이상으로 높이고 있는데 지금 주가가 한 960불 선? 맞습니다. 그러면은 천비디아까지 갑니까? 어때요? 최근 제가 이 반도체 전문가는 아닌데 아무튼 그쵸. 시장 전체적인 상황을 보는 분위기를 있는 알려달라는, 사람이니까요. 네. 그 분위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수치를 가져왔는데 작년 딱 이맘때 들어가면 대략 한 $300대였고요. 당시 그 PER이라고 하는 그 밸류에이션이 70배였어요.
70배였는데 현재 기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 주가가 거의 한 $1,000에 가까워져 네.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밸류가 38배밖에 안 돼요. 아, 그러니까 그건 왜 그래요? 이 말인즉슨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밸류가 낮아졌잖아요. 근데 이게 저희가 이제 계산을 할 때 PE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익과 가격의 네. 이제 함수인 건데 그러니 주가도 올라가긴 했지만 이 주가보다 이익 추정치가 더 많이 올라가는 돈을 거죠. 엄청 많이 벌어서 실제로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과거에 이제 그 작년 1분기 실적 전까지만 하더라도 엔비디아의 그 분기 평균 매출액이 대략 $70억. 와. $70억 였는데 여기 이제 AI를 타고 나서 네.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2배, 3배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평균 이제 분기마다 평균적으로 한 200억에서 $250억 정도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주가 오른 것만큼 실질적으로 돈을 벌어주니까 그럼요. 거품은 아니네요. 그럼요. 네. 크로스 마진이 거의 한 70% 되니까요. 와.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최근 그러니까 그 지난번에 이제 실적 발표를 했었고 그 이후에 최근 2주 사이에 나온 월가 내에 아이비들이 내놓은 목표 주가가 보면 다 $1,00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고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 앞으로의 성장성이 작년에 보여줬던 것만큼 이제 계속 지속될 수 있겠느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이 퀀텀 점프했던 그런 시기라고 하면 이제 앞으로는 그 성장률 자체가 정책에 머무를 수밖에 없기는 해요. 다만 이제 전년 대비로는 기저효과나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올해부터 쭉 한번 보면 분기별로는 대략 한 8에서 10% 정도의 성장세를 좀 유지할 걸로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한두 사이클 정도 돌아가게 되면 기저효과가 이제 뚝뚝뚝 좀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는 상황이긴 하죠. 그래서 실제 엔비디아 내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있다. 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주주들은 아마 고민에 빠질 거예요. 엔비디아를 아주 고점에 잡으신 분이 아니면 거의 대부분은 언제 샀든 수익권에 들어와 계실 그럼요. 거거든요. 그럼요. 그럼 이 시점에 항상 미국 주식은 파는 거 아니다. 소위 4848 전략은 네. 옳지 않다라는 게 증권사의 대부분의 컨센서스지만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차익을 좀 실현했다가 조정을 받으면 그때 다시 사도 됩니까? 아니면 계속 갖고 있는 게 좋습니까? 뭐 일단은 홀드하시는 전략이 이제 각 보유하시는 전략이 우선 좀 낫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 언제 팔아요? 그러니까 이 외에도 네. 실제 주가를 그러니까 주가 상승을 자극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가령 예전에 이제 저희가 테슬라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 S&P 500의 지수에 편입이 되고 나서 주가가 이제 고공행진을 하다 보니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다른 주주들의 편의성이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액면 분할과 관련한 이런 이슈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짜리 하는 걸 만약에 뭐 4대1, 5대1 액면 네. 분할하면 주가가 $20, $25가 되잖아요. 그러면 $100일 때보다 훨씬 더 접근하기에 용이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더 들어올 수 있는 주주가 그렇죠. 늘어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 기업들이 전형적으로 잘하는 게 주주 환원과 관련한 이런 부분들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자사주라든지 배당금 확대라든지 이런 걸로 또 나타나게 되면 충분히 다시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데 큰 상승 요인이 될 만한 갖고 있어요, 부분들이다라고 그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당장 지금 파셔야 된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돌맞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일단은 뭐 홀드하신 네. 전략은 뭐 나쁘지 않다. 그래요. 지금 최근에 요거 레버리지 상품 NBDL도 액면 분할을 했습니다. 해서 한국 사람들 투자 많이 하고 있는 상품 중에 하나인데 요 엔비디아도 경로가 나쁘지 않다. 마지막으로 금리 전망 질문을 네. 좀 드릴게요. 네. 금리가 어쨌든 3월 FOMC에서는 원래 내리기로 한 그 경로대로 갈게 해서 시장이 안심을 한 건데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는 그렇게 강성이 아닌데 이분이 무서운 그쵸. 얘기를 한 번 했어요. 연내에 금리 인하 딱 한 번만 할 걸? 물론 그 한 번에 막 1%포인트 내릴 수도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 거의 없고 없죠. 네.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시장 과열에 대한 밸런스를 맞추는 겁니까? 아니면 진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3월 FMC가 끝나면서 그러니까 원래 이제 시장에서 약간 좀 우려했던 부분은 뭐였냐면 작년 9월달에 한번 연준이 그 시장에 약간 충격을 줬었죠. 그쵸. 어떤 부분을 충격을 줬었냐면 이 올해 기준으로 기준금리가 대략 4.6%일 거라고 예상했던 6월
전망치에서 9월에 5.1%로 올린 거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더 이제는 더 금리 안 올릴 줄 알았는데 더 이제 더 올리겠다는 소리야? 이러면서 시장이 한번 충격을 받아서 9월부터 그때 10월 말까지 상당히 힘들었죠. 힘든 구간이었어요. 네. 힘든 구간이었고 당시 국채금 2년물이나 10년물 국채금리도 5%를 막 치다르면서 시장에 꽤 부담스러운 그런 움직임이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그런데 그렇게 안 했죠. 네, 그런 시그널은 주지 않았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전체적으로 경제 전망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성장률은 높였고요. 고용은 거의 완전 고용과 관련한 부분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좀 하니까 이제 시장은 좀 우아하긴 한 거죠. 그러니까 생각만큼 시장에서는 기존에 3번 내릴 거다라고 하는 전망을 유지하긴 했지만 그러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저도 일단 거기에 좀 같은 뷰를 갖고 있다. 3번 못 내릴 수도 있다. 3회 미만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왜냐하면 방금 말씀했던 것처럼 추세 이상의 성장세를 미국이 계속 경기 보이고 좋고 있죠. 다 좋은데 왜 내려 네. 이렇게 되는 그리고 거죠. 물가도 꽤 경직적인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유가 상승이 지속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고 하면 생각만큼 물가가 쉽게 내려오지 못할 네. 가능성도 높다. 그래서 그 FOMC 직전까지는 달러가 상대적으로 좀 약세의 모습들을 좀 보이긴 했었는데 보면 유럽이나 뭐 스위스 같은 경우 지난주 기준금리 인하 했잖아요. 내렸죠. 그런 쪽은 지금 물가가 1~2%대예요. 근데 지금 여전히 미국은 3%대의 물가가 지속되고 있고 이게 또 상당히 경직적인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네. 달러가 상대적으로 더 강세의 모습을 보이고 그렇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금리가 생각보다 못 내려올 가능성이 높고 또 하나 FOMC 제가 체크해야 될 거는 장기 금리 전망을 꽤 높였다. 이 점도 은근 부담스러울 내년 수 있다. 이후. 네, 네.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당분간 분위기 좋은데 또 언제 말이 바뀔지 모르겠다. 이 분위기 파악을 잘해야겠네요. 그러자면 우리는 좀 더 자주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미래에셋 김석환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